그리고 연산군은 곧바로 패비의 추승을 제기합니다. 비록 모후께서 선함께 죄를 짓긴 했으나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 기해지는 것이니 묘호를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아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서 벌벌 떠는 마당에 뭐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또 소수가 반대 의견을 내요. 추승의 예는 이미 지극하여 더할 것이 없습니다. 목숨이 두 개인가 봐요. 그쵸? 그러자 연산군은 칠거지약이 있다 하나 그런 죄라면 버리고 말 것이지 꼭 죽여야 했겠는가? 선왕께서는 비록 명철한 군주셨지만 어찌 잘못한 게 없겠는가? 그때의 재상들이 극렬히 반대한다 간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외쳐서 모두를 벌벌 떨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의논 끝에 시호는 재헌 왕후, 능호는 해릉으로 지어 올렸고 연산도 이를 수용하게 되죠. 자, 이후 연산군은 패비를 해야 한다고 외친 자들, 사약을 내릴 때 참여한 재상들, 옛일을 인용하며 이 일이 되도록 만든 자들, 그리고 패비는 불가하다고 간하다가 벌을 받은 자들, 패비가 사약을 받을 때 명을 따른 자들 등을 분류해서 보고하라 라는 명을 냅니다. 그리고 이세자는 기양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부도사가 따라잡아서 불경을 저지른 자를 살려둘 수 없다는 임금의 뜻을 전하자, 자, 이세자는 민가에 들어가서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윤필상도 패비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동참했다는 죄로 진도에 유배를 가게 됐는데 역시나 또 자진을 명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비상을 가지고 가서 술에 타서 마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목을 매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패비의 폐출 문제의 논의에 참여했던 정창손 3회, 한명의 정인지 이세겸, 이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이 죽은 대신들 역시 부관 참시하게 되고 정창손 한 명의 해골을 꺼내서 효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비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고 패비에게 사약을 내릴 때 같이 갔던 승지, 사관 등등도 유배를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패비와 관련된 일에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던 연산군은 갑자기 정승인 자들은 아주 큰 일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치영은 정승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작은 일도 고집스럽게 옳지 않다 하면서 태클을 걸어대니 이건 정말 너무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면서 이 화살의 방향을 돌립니다. 이 인수대비의 사촌오빠 한치영은 연산군 때에 영의정을 지냈었는데 제발 검소하셔야 됩니다. 절약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연산군에 계속 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치영을 괘씸하다 하면서 죽은 자를 꺼내서 부관능지의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관능지는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 팔다리를 다 자르게 하는 형벌이죠. 그리고 가산을 몰수하고 자식들을 국문장으로 끌고 오기까지 하죠. 그리고 정승이었던 이극균 역시 이세자를 그렇게 내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다가 유배를 갔고 또 역시나 패비 관련된 일로 자신의 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극균은 신은 젊었을 때부터 변방에서 일을 했고 나라인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진심 전력을 다해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죽을 죄는 단 하나도 지은 게 없습니다 라는 외침을 하고 죽음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더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극균의 8촌 이내와 그를 찾아갔던 무사들을 전부 변방으로 내치라는 명까지 내리죠. 그러니까 즉위 이래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대간 세력들을 무호사화로 제압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확립해야겠다라는 계획으로 사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일으켰다기보다는 왕권 확립을 위해서 어머니의 복수를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영의정 성주는 사직을 청해서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사실 성준과 노공필이 옛날에 패비가 살아있을 때 그 허위로 뭔가 이렇게 문서를 꾸며서 권수기의 집에 던졌던 익명서를 가지고 와서 성종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준의 직첩을 거두고 또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요. 또 그걸로 분이 안 풀렸던가 봐요. 성준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때 너무 늙고 병이 들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성준은 칼을 쓴 채로 질질질 끌려오게 돼요. 그리고 목이 베어져서 효수되고 또 아들과 사위 등도 장을 맞고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자, 이극균, 윤필상 다 자진 명령을 받고 죽었는데 다시 능지해서 머리를 효수하고 나중에는 그 해골을 빻아서 바람에 날려버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집이 있던 자리는 다 연못을 만들어버리고 부모, 형제, 자식들 귀양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죄인이다 하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목을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어찌나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세자 시절 서영관을 지냈던 조지서,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조지서가 자기한테 충고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군주를 능멸했다면서 그를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효수하는데 그 효수를 하면서 찌를 붙여요. 이렇게 밑에다가 군주를 능멸한 죄라고 이렇게 찌를 붙여서 효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성근이라는 사람은 성종이 사망을 하니까 아유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우리 임금님이 돌아가셨네 하면서 먹는 것을 작게 먹는 소식을 하면서 임금을 기렸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부왕이 하는 일이라면 왕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시비를 걸더니 웬 위선이냐 어찌 가짜 충성으로 3년간 소식을 하느냐 하면서 또 머리를 잘라서 거짓 충성으로 3년간 소식한 죄라는 찌를 또 붙입니다. 자, 그렇게 연산군은 가만히 누워서 그놈 나한테 그때 그 말했지 라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마구 잡아다가 벌을 하거나 어머니의 추승을 반대했던 이들 다 잡아들이니까 막 감옥이 모자라서 막 밖에다가 사람들을 막 둘 정도였고 어찌나 심한 고문을 했던지 비명이 그치는 날이 없고 날마다 새로운 얼굴이 장대에 걸리게 되죠. 자, 그렇게 갑자사화가 시작되고 7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이 죄인들을 이렇게 중한 법으로 처치하니 다들 놀라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찌 풍속을 바로 잡겠느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풍속이 한순간에 변하겠느냐? 천천히 10년은 더 살펴야 변하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피바람이 앞으로 10년이나 불 거란 말인가 하며 모두들 경악했겠죠. 그리고는 무오사화 때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능지처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죄인을 잡아올 때는 손바닥을 깨어 끌어오거나 가슴을 빠개서 뼈를 바르거나 배를 가르는 등 온갖 잔혹한 형벌을 내리게 되죠. 갑자사화 때 죽음을 맞은 이들이 100명, 부관참시 22명, 유배 106명 등 연산군은 피바람이 계속 불어대는 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피바람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다가는 정치는 누가 하냐고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살아남을 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바람에 재발절인 승지, 박열과 건균이 신들도 언로에 방해됨이 있다거나 밤까지 사냥을 한다는 이유로 임금님께 간한 적이 있으니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갑자기
밤에 사냥을 하는 걸로 간한 것은 나한테 뭔 일 생길까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지 위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장 80대 통통통통 치고는. 그런데 그거 먼저 그 말 하자고 한 그 주모자 나오면 그자의 목을 베겠다라는 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박열과 권규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목숨을 구했다라면서 도리어 안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주동자만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주동자들만 목이 베이니까 이미 죽은 자들 막 그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죽은 누구누구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다 살아남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연산군 역시도 이를 알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더 죽였다가는 살아남는 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지 이를 묵인했고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선물을 하사하면서 살짝 이제 방향을 틀면서 이 살얼음을 걷는 듯한 공존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늘 아래 그를 간섭할 리 하나도 없는 절대 왕권을 확립하게 된 연산군. 조참을 할 때는 백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고 하급 문신들과 대관들이 임금의 가마를 매게 합니다. 벼슬을 하던 이들이 가마꾼처럼 가마를 메고 가야만 했던 거예요. 거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막 나다니는 거예요. 사냥하고 나들이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민가를 싹 다 비워야 했고요. 논밭을 갈아엎어서 사냥터로 만들고 궁묘를 허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엄청나게 멋진 궁을 지어서 청기와 덮고 거란에 있는 기생들, 노비들에게 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품계가 낮은 신하들에게도 흉배를 달고 비단 옷을 입게 해요. 이게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미적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연산군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아름다워야 해 라는 생각을 했기에 이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적 기준이 높은 연산군은 어떤 외모였을까요? 그 기록에 보면 외모가 계집애 같고 왕같은 풍채가 없이 여리여리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는 좀 부정적인 기록이긴 한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꽃미남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어린 시절에 면창이라는 피부병을 앓아서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한쪽에 여기 보면 피부병 자국이 남은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산군은 위를 능멸하는 신하들이 다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천하 태평성대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태평을 마음껏 누릴 이 잔치를 베풀 계획을 세우는데요. 잔치라 함은 음식을 가득 만들고 1000명, 2000명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게 진정한 잔치지. 그리고 1000명의 악공이 연주를 하고 1000명의 기생이 노래하고 춤추면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원의 이 기생 수를 1000명으로 늘리게 하고 흥청과 운평이라고 이름하고 악공을 또 1000명으로 늘려서 광희라고 하라는 명을 내리죠. 근데 또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미적 기준이 높다고 했잖아요. 운평을 마구 선발해서는 안 된다. 본래 음악이란 나쁘고 더러운 것을 씻어 시름을 없애는 건데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얼굴이 추하면 도리어 시름을 일으킨다 라는 말을 했으니까 예쁜 여인을 데려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을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각 고을 전속의 기생들을 다 올려보내게 하고 각지의 사람을 보내서 미녀를 찾아오게 하는데 이때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채홍사라고 하죠. 기생 출신의 첩들이 굉장히 아름다울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기생 중에서도 예쁘니까 첩으로 데려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생 출신의 첩이 우선 선발 대상이 됐는데 한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첩이 뽑힐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너는 얼굴도 너무 예쁜데 거기다 화장까지 하면 분명히 뽑힐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절대 화장을 하지 말고 가거라 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들켜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뽑힌 운평들, 그 중에서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자들이 흥청이 되죠. 흥청은 나라에서 면포와 쌀을 내려주고 흥청의 가족들을 다 한양으로 오게 해서 올라오게 해서 집이랑 땅을 내주고 또 각종 역을 면제해 줬으니까 흥청이 되기만 하면 집안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흥청은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임금의 사랑을 받는 천과 흥청, 그리고 임금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지가 흥청으로 나뉘는데 예쁘고 재주 좋고 흥청까지 된 데다가 천가 흥청까지 되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이 천가 흥청이 사서로 나들이를 할 때 치면 도승지와 자승지가 인도를 하고 막 감찰이 그 뒤를 따랐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 수령들은 흥청과 가족들에게 쩔쩔매면서 막 잘해줬고, 그러다 보니 흥청의 친인척을 사칭하는 각종 사기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죠. 자, 그렇게 이렇게 운평들을 모아서 연산군은 자신의 꿈대로 1,000명의 운평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연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 연회 한 번에 소가 8, 9마리 정도가 도축이 됐대요. 원래 태조 이성계가 소와 말을 사사로이 도살하면 안 된다 하면서 도살을 엄금했고, 그 우유도 많이 못 마시게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워낙 농사에, 이 농촌의 귀한 자산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임금도 이 소고기를 먹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연산군은 잔치 때마다 소를 도축해서 올리게 하고 자신은 소의 태 그리고 사슴의 혀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회로 연못가에 비단 장막을 치고 임금의 배인 용주를 띄워서 이들의 노래와 춤을 즐기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창덕궁 후원에 제2의 경회로를 짓게 해서 서총대라는 게 지어졌고, 또 망원정을 헐고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초대형 정자도 짓습니다. 그래서 딱 연회를 베풀려고 하니까 저 멀리 민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우, 야, 눈에 너무 거슬린다. 민가 다 철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당연히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을 텐데 이때는 다행히 이 갑자사화 때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산을 몰수했잖아요. 그걸로 이 연회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이 포악하고 향락적인 정치의 대표적인 조력자 임숭재이지요. 임숭재는 성종의 딸인 해신옹주에게 장가 들었고, 연산군은 그를 너무 총애해서 그의 집 주변 40채를 헐고 창덕궁과 연결해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임숭재는 장학원 제조를 맡았고, 그 채용준치 찰사를 겸해서 미녀들을 궁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해서 연산군이 타락하는 것을 돕게 되죠. 임숭재는 뜻밖의 연산군보다 먼저 죽어요. 연산 11년 11월에 죽었는데 전날 사람을 보내서 뭘 유언할 거냐 물었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옵니다 라는 말을 해서 연산군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네요. 연산군의 남자 채측근이 임숭재라면 여자 채측근은 누구일까요? 뭐니 해도 장녹수가 아닐까 싶은데, 장녹수는 원래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속된 말로 몸을 팔며 생활했던 여자였어요. 그런 탓에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산 남자도 여러 명이 있었죠. 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그러니까 갑이는 이제 여자종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여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한대군의 갑이었다고 하니까 제한대군의 산호비였다는 거죠. 갑이가 된 내력은 대군의 간호, 그러니까 남자종에게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의 여종이 됐다라는 거 합니다. 그런데 장녹수가 원래
그러니까 이게 노비 출신인지 아니면 남자종에게 시집을 가서 노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장녹수의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아버지 장한필은 문과에 합격을 하고 문희연의 현령을 지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보면 분명히 양반 집안의 딸인데 제한대군의 남자종에게 시집을 갔다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 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친언니 장복수가 내수사의 여자종이었다라는 걸로 살펴봤을 때 어머니도 이 내수사의 여자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노비, 그것도 내수사의 노비였으니까 당연히 그 딸들도 내수사의 여자 노비였을 것이지요. 이제 그러다가 제한대군의 집에 남자종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집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여튼 장녹수는 이제 여러 남자에게 몸을 의탁했고 또 자식도 좀 여러 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노래 솜씨와 춤 실력이 탁월했대요. 특히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맑고 고운 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30이 됐는데도 피부가 곱고 이래서 16 소녀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연산군이 자주 미복 차림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즐겼다는 것은 익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인물이 그렇게 출중하진 않지만 노래와 춤에 능하고 얼굴이 아주 애띤 기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제 술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라던 이 장녹수가 무슨 수를 썼던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고 결국 장녹수를 궁까지 들여서 자신의 애첩으로 삼습니다. 장녹수를 궁에 들여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천기고 또 여러 번 시집을 가서 가정도 있고 애도 낳았다라는 점에서 왕실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칠 것이 없었던 연산군은 연산군 8년에 이 장녹수에게 종사품 수건을 내렸고 그리고 1년 뒤에 종사품 수경을 내려서 수경 장씨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장녹수에게 연산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매혹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둘 사이에 이 영수라는 이름의 딸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장녹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후궁들과는 좀 다른 특이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록에서는 연산군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에게 하듯 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막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연산군 아명이 백돌이죠. 백돌아 하고 장녹수가 부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연산군이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내 그 속내를 꿰뚫어 본 장녹수, 그에게 숨어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본성을 꿰뚫은 장녹수는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조롱하고 학대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느낀 걸까요? 장녹수의 품을 친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산군보다 장녹수는 10살 연상이기도 했고요. 연산군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장녹수만 보면 사르르 풀어져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장녹수는 이런 연산군의 음탕한 삶과 삐뚤어진 욕망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는데요. 실록에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으로 주는 것이 어마어마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했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했다.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 라는 기록이 있으니 그녀의 위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장녹수에게 궁밖에 집을 지어주려고
또 민가를 막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 장녹수에 사가를 지어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생 옥지화 사건을 보면 정말 장녹수의 권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별일이 아니었어요. 옥지화라는 기생이 실수로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운평 옥지화가 수경에 치마를 밟았으니 이는 불경죄에 해당이 돼서 무거운 벌을 주고자 하니 승지 강호는 밀리청에 가서 형신하라 라고 외치는데요. 이때 조정 대신들은 옥지화의 죄가 너무 커서 위에 이 분부는 지당하옵니다. 명하여 참아소서 하면서 연산군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옥지화는 차명을 받고 목이 달아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연산군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더 이상 간언을 할 신하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장녹수를 두고 연산군이 잠시 눈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최전향이라는 궁녀와 수근비라는 노비를 가까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산군이 예쁘다 해주니까 얘네들이 콧대가 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봐서는 장녹수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처지도 그렇게 자기들보다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지 장녹수를 질투하는 그런 말들을 내비쳤고 결국 그 때문에 한 달도 채 가지 않고 내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을 쫓겨난 것도 억울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 80대를 맞고 수군비는 온성으로, 최전향은 강계로 유배를 가게 되고 가산까지 전부 다 빼앗기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누군가 도성벽에 연산군과 장녹수를 비방하는 비방서를 붙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이게 쫓겨난 최전향과 수군비가 꾸민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붙잡아서 처형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군기시 앞에서 옷을 다 벗기고요. 알몸으로 사지를 찍고 머리를 뽑아서 문 위에 매달게 해요. 그리고 사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하고 손과 발 하나씩을 땅에 묻어두는데 다른 사람을 음해한 자의 말로를 봐라 하면서 궁녀들에게 이걸 또 억지로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이제 자백을 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럼 그 일족들이 그랬나 하면서 두 사람의 일족 60여 명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온갖 고문을 해도 말이 안 나오니까 이웃 사람 또 40여 명을 불러다가 또 국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안 했으니까 아무도 자백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은 장 100대, 먼 친척은 장 80대를 치고 죽은 이들의 재산을 또 모두 정몰하죠. 연산군은 더욱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